중국이 얼마까지 간지 알아요? GDP가 76%까지 갔어요. 얘를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죠. 패권이 흔들리는 거죠. 집중적으로 때리기 시작했죠 지금. 자, 트럼프 2기가 왔죠. 그럼 목표는 뭐겠어요? 결국은 중국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중국인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요. 대들지 못하게 할 정도로는 죽여놓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 적당한 선에 타협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필연적이고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관세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해외에 있는 미 원정군을 아시아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그런데 오바마가 성공하지 못해요. 일본은 잡았는데 왜 못 잡았을까요? 근데 미국이 코피 터지거든. 예, 안녕하세요.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있고요.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 세계적인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트럼피즘의 배경은 이제 크게 글로벌 정세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 미국 국내 정치 차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긴 역사 여행을 좀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탈냉전 이후, 그러니까 1990년을 전후를 계기로 소련 체제가 해체되고, 소련은 1991년 12월 말에 해체가 됐고 독일 통일은 1990년이 됐죠. 이 시점을 계기로 동서양진영 냉전 체제가 깨집니다. 그러면은 냉전이라면 냉전 콜드와라고 그러죠.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에 극단적인 세계 대전의 위험, 그런 긴장을 내재한 대치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정말로 냉전이었어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냉전 체제가 깨졌잖아요. 소련의 몰락으로. 그럼 평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뭐냐면 자주 쓰는 비유가 뭐냐면 조직폭력배들이 있어요. 조폭들. 일본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 조폭들이 나와바리 자기의 영역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조폭들은 사회 악이죠. 그러나 조폭들이 있는 지역에는 오히려 잡범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폭들이 마피아의 질서를 유지하니까. 심지어 야쿠자 같은 경우 일본에 경찰하고 뭐 왼수죠. 그러나 어떤 일반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야쿠자하고 경찰이 협력해요. 왜냐하면 야쿠자들이 정보를 주니까. 이걸 범죄의 질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조폭 두목들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안에를 관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언제든지 일촉즉발이었지만 3차 세계대전 이건 안 일어났죠. 둘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냉전기에는 분장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분장을 해봐야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코피 터지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련이 코피 터지고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1990년 전후를 계기로 소련이 몰락했잖아요. 그러면 소련이라는 조폭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조폭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안에 잡범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러우 전쟁만 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 볼까요? 유고슬라비아 내전 기억나죠? 피비린내나는 인종 청소라는 개념 처음으로 정말로 사륙이 일어났죠. 유고슬라비아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다음에 러시아, 소비에트, 우리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이런 얘기하거든요. 넓게 보면 동구권까지, 좁게 보면 소련 연방 15개,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뜻이고 15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갑자기 해체됐거든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니까 이 안에 소련의 독재 체제에 눌려있던 갈등들이 일순간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죠? 체첸 1차 전쟁, 2차 전쟁, 러시아, 조지아, 그루지아 전쟁,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1차 전쟁, 2차 전쟁, 러우 전쟁 2014년, 크림반도 뺏어갔죠. 분쟁이 일어났죠. 돈바스에. 2022년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왔잖아요. 매일 에브리데이 전쟁이었어요. 갈등들이. 지금도 또 예고하고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가면 탄탄탄한 국가들이 또 영토 문제로 지금 또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왜냐? 소련이라는 압력이 사라지니까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라는 스프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쪽 조폭이 사라지니까 이제 신났죠. 내가 전 세계 나와바리 관리해야지. 근데 미국은 전성기의 미국이 아니거든요. 전성기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은 전 세계 GDP의 40%에서 60%까지 차지할 정도로 아메리카 and the others 영어로. 그러니까 미국과 기타 잡것 이런 세계였어요.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가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 GDP의 25%에서 더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 25%도 엄청나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니까
이거니까. 그러니까 냉전기에 미국의 GDP는 소련의 2배를 넘었어요. 양강이라고 하면 사실 양강은 아니었어요. 압도적으로 미국 우위였고 레이건이 힘을 누르니까 그냥 항복 고르바초프가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의 GDP는 정점에서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한쪽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이 국력 가지고 미국의 약화된 국력 갖고 전 세계를 전체 양강 체제에서 일강 체제로 갔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미국이 관리하던 진영 안에서도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걸프전. 걸프 중동에서 1차 전쟁, 2차 전쟁,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내전,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계속해서 모든 전쟁, 그러니까 미국은 매번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 냉전이 끝나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안보적으로. 그러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세계가. 그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이게 아니거든요. 항상 위태위태한,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망했지만 자본주의 경제도 이게 휘청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내 정치가 우경화합니다.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변화와 혁신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 안주하고 그 다음에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경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경화하고 또 보수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튀어나오느냐? 스트롱맨들이 튀어나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보다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자국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시진핑, 중국, 푸틴, 러시아 민족주의, 아베, 전쟁할 거야 보통 국가 죽었지만 이런 사람들, 에르도안, 터키, 독재자 이런 사람들, 헝가리 오르반. 그러니까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보다는 선동적인 사람들이 설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만 먹고 살 거야. 이런 국내 정치가 우경화. 그러니까 여기에 빌붙어서 누가 나와요? 이제 극우 세력들이 존동하잖아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극우, 이태리, 멜로니 총리, 독일, AfD, 대한정당, 나치즘에 가까운 극우 세력들이 제2의 정당이 되잖아요. 이런 우경화와 함께 극우 세력까지 존동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요. 트럼프가 정확하게 이 우경화, 자국 중심주의, 그 다음에 스트롱맨에 맞는 사람이죠. 그럼 미국으로 와볼까요? 그럼 미국을 트럼프 일기 때 좌충우돌해서 바이든이 들어섰잖아요. 참 지금 봐도 바이든 이미지 유약하죠. 맨날 막 이렇게 손짓하고 막 말 실수하고 사람 이름 틀리고. 바이든 들어왔냐? 트럼프가 너무 좌충우돌하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또 들어왔잖아요. 트럼프의 귀환이잖아요. 그건 왜냐? 결국 글로벌 불확실성, 우경화 이런 흐름에 미국도 편승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트럼프에 실망했지만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뭐냐? 3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적자. 첫 번째 적자는 미국의 재정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월 기준으로 36조 1천억 달러예요. 경이라고 들어봤어요? 경단이에요. 그럼 이 1천억 달러는 미국은 국가 부채의 상한선을 의회가 정하거든요. 넘으면 안 돼요. 디폴트예요. 1월 달에 이미 디폴트 됐어요. 근데 어떻게 왜 조용하냐?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현금이 있거든요. 그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여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판을 통계봤더니 10월 달까지. 왜냐?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 의회랑 싸워요. 모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소리 없이. 그 국가부채 한도 올려달라고. 올리면 되거든요. 그럼 달러 찍으면 되니까 기초통화니까. 올릴 거예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10월 달이면 떨어질 줄 알았더니 계산해보니까 5월이면 이 국가부채가 이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이 다 떨어져요. 그 5월 달까지 만일에 그 국가부채 30조 1천억 달러 안 올리면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올리긴 올릴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36조 1천억 달러인데 지금 미국 금리가 4.5% 내외잖아요. 고금리잖아요. 그러면 국채도 금리가 높다는 얘기예요. 1년에 1조 달러 가까이가 이자로만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또 이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끝없이. 그러니까 이 위기. 두 번째는 뭐냐? 무역 적자가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발생을 해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국가부채는 마냥 늘어? 무역 적자는 누적이 돼? 이 2가지 문제 불안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제조업 엑소더스. 원래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은 영국이 왜 지금 산업자본이 없고 다 금융자본으로 전환되죠. 산업자본으로 시작해서 산업혁명으로 기술을 가지니까 수출해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힘들게 공장에서 일해요. 돈놀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은 미국이 1인당 GDP가 8만 5천 불이 넘어요. 그 인건비로 이런 거 만들면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어떻게 돼요?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밖에 나간 공장의 주인은 미국이죠. 돈은 들어오죠. 그렇지만 이게 국가 건 아닌 거고 개인들 건 아니죠. 다 기업들이 되는 거죠. 기업들은 부자지만 국가는 힘든 거죠.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그나마 균형감 있게 갖고 있는 게 아직도 일본하고 독일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세 문제를 해결하겠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제조업 탈출한 것 가져오겠다. 자, 국가부채 없애겠다. 줄이겠다. 무역 적자 줄이겠다. 이 불안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트럼프가.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트럼프즘의 배경이에요. 글로벌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 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치고 나온 게 트럼프고. 그러니까 또다시 돌아온 트럼피즘이 된 거예요. 이 큰 흐름을 먼저 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뭐 농담처럼 가만히 보면 코미디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 맘 바뀌었어? 너 대들어? 더 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운명을 들어서 놨다 하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트럼프 이전 미국과 달라요. 이제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미국을 믿었거든요. 좋든 뭐 제국주의든 나쁘든 무슨 뭐 어쨌든 간에 맨날 반매하던 친구들도 유학은 미국으로 갔거든. 그럼 뭐냐, 미국이라는 매력과 안정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신뢰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가 눈에 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소리 없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던 신뢰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트럼프 개인이라는 이 거기에 지금 미국의 그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건 미국으로서 아주 뼈아픈 상처예요. 근데 어쨌든 자, 처음에 광범위한 이 경제 전쟁이 중국으로 좁혀졌죠. 네. 뭐 그래봤자 90일이죠. 근데 어차피 트럼프는 중국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 자, 지금도 우리가 또 긴 또 역사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50%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 제가 만든 개념인데 뭐냐면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GDP 50%를 넘는 국가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어요. 볼까요?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그냥 강한 나라지 그런 뭐 세계 제국이란 평가는 못 들었거든요. 그때 독일 1차 세계대전 일으킨 독일이 미국 GDP의 3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 좀 넘었어요. 그러니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죠. 경제력인데. 자, 안 됐어요. 거기서 무너졌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도 정말 맹위를 떨쳤죠. 그래 봤자예요. 정해진 게임이에요. 왜냐? 히틀러의 독일의 GDP는 미국의 4분의 1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소련이 전성기 때 미국 GDP의 40% 조금 넘었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죠. 처음으로 넘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일본입니다. 1980년대. 1990년 기점으로 일본 GDP는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요. 52%까지 가요. 근데 미국이 아까 제가 50%는 넘는 걸 봐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때 미국이 맘먹어요. 얘 죽여야지라고. 그 당시 미국을 그 80년대에 나온 영화나 90년대 초반의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의 빌딩 주인들은 다 일본 사람으로 나와요.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잖아요. 일본 인구가. 근데 GDP 50% 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잘 사는 거지. 그때 뭐 영화 보면은 그때 벌써 회식하는데 스시 먹는 거 나오고 그래요. 그랬더니 미국이 일본을 주저앉히기 시작해요.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어요. 198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플라자 합의는 뭐냐면 엔고예요. 핵심이. 니네 수출 너무 많이 해? 엔고. 엔을 같이 올려. 엔고가 되면은 단가가 비싸지니까 수출을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때부터 일본은 초락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그걸 아직도 회복을 못해요. 미국 GDP 50%를 넘었던 일본은 25% 쪼그라들고 더 쪼그라들고 10%대로 지금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누가 잡은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 끈끈해 보이고 뭐 일본 사람들이 미국 어마어마하게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미국, 일본이 지금 태평양 전장에 얻어 맞았는데 미국한테.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50%를 언제 넘었느냐? 오바마 정권이 2009년 출범하는데 그 즈음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이놈 봐라 잡아야지라고 결정했어요. 그게 뭐냐? 오바마의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이에요. 아시아 중시 정책. 그다음 뭐 리밸런싱, 재균형 정책. 이건 뭐냐면 미국은 본토의 국방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방위군은 뭐 그 전투력이 안 써요. 해외 원정군이 있어요. 해군력, 항공모함 전단 있잖아요. 미국 헐리우드 영화 보면 뭐 터지면 항상 항공모함 쫙 가잖아요. 탑건, 막 톰 크루즈 나오고 막 폼 잡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해군력을 리밸런싱은 뭐냐면 아시아 중시라 그랬죠. 리밸런싱 재균형이에요. 뭐냐? 해외에 있는 미 원정군을 아시아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그런데 오바마가 성공하지 못해요. 일본은 잡았는데 왜 못 잡았을까요? 근데 미국이 코피 터지거든.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게 쌍코피가 터지면서 미국은 대공황 이후로 가장 휘청이는 흔들리는 미국이 돼버려요. 그 중국 잡을 여력이 없잖아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오바마는. 여력이 없었어요. 자, 그랬더니 오바마가 피부터 아시아 중시한다고 그랬죠. 요 다음에 트럼프가 왔잖아요. 인도 태평양 전략서를,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국가 전략서를 처음으로 발간한 게 트럼프예요. 아시아가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훨씬. 왜 인도는 왜 들어오느냐? 인도가 중국하고 왼수니까 서쪽을 막잖아요. 쿼드가 뭐예요? 미국, 일본 중국하고 왼수잖아요. 호주 남쪽에서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죠. 일본은 동쪽에서 막고, 호주는 남쪽에서 막고, 인도는 서쪽에서 막고, 미국은 이 항공모함 전단으로 바다에서 바로 치고 들어.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서가 처음 나온 게, 그러니까 오바마하고 트럼프는 서로 비호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바마의 피벗 투 아시아를 더 확장한 게 트럼프라니까요. 중국 잡으려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왔잖아요. 바이든이 트럼프 되게 싫어하죠. 다 지웠어요. 똑같이 정책들을. 그런데 인도태평양 전략만큼은 잘했어 그랬어요. 더 확장해요. 이제 뭐예요?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더 봉쇄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 중국이 오바마 전후에서 50%지만 얼마까지 간지 알아요? GDP가 76%까지 갔어요. 얘를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죠. 패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랬더니 집중적으로 때리기 시작했죠. 지금은 70% 이하로 떨어졌어요. 자, 트럼프 2기가 왔죠. 그럼 목표는 뭐겠어요? 결국은 중국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요. 그렇다고 완전히 죽이는 건 아니고 이거 올라가는 거 적어도 이거 대들지 못하게 할 정도는 죽여놓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싸움은 적당한 선에 타협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사활을 거는 거예요. 동네 개들이 싸우면 한쪽 개가 꼬리를 감출 때까지 싸우죠. 적당히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중국을 때리는 거고, 그 때리는 건 경제적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필연적이고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관세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중진국의 함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어요. 저임의 노동력이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이 코피 터지면 전 세계가 코피 터지는 거예요. 중국이 코피 터지면 전 세계가 코피 터지는 거예요. 지금 다 연동돼 있어요. 지금 이게 경제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누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는 경제적인 전문가고 협상의 전문가고 무슨 큰 비법을 아니에요. 관세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하죠? 조선업 얘기하는 거 들었죠?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거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선업을 가진 건 대한민국이 독보적이거든요. 중국도 찍어내지만 품질에 문제가 많아요. 자, 어떤 일이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어디서 싸우겠어요? 바다에서 싸웁니다. 그렇죠? 자,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이에요. 예를 들이밀어요. 이 항공모함 전단을 말씀드리면 슈퍼캐리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규 항모라 그래요. 이렇게 편갑한 긴 리미츠급 10만 톤급이에요. 미국은 이 10만 톤급 정규 항모 하나가, 항모 자체만은 깡통이에요. 공격력이 전혀 없어요. 비행기만 싣고 다니니까. 80여 대의 항공기로 일반 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항공력을 가지고 다니지만 자체 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다니 어떻게 하느냐? 항공모함을 호위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 세계 최고 이지스 순양함 한 척. 그 다음에 물 밑에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 왜냐하면 잠수함 취약하니까. 요 세 개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군수보급함. 요게 기본 단위예요. 요거 하나면은 한 국가의 국방력이에요. 이게 물에 10개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정규 항모를 가진 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 푸젠이라고 해서 3호 세 번째 항공모함 지금 시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4만 톤급에서 4만 5천 톤급 상륙함이라는 게 이것도 우리 지금 항공모함이에요. 이 강습 상륙함 전단도 얘네들이 전단을 꾸리거든요. 이것도 무려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모 전단이 17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 해군력으로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지금 후티 때리는 것도 다 항공모함이에요. 지금 두 척가 있어요. 이제 후티 저 코피 터지고 아마 끝날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중국이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 시진핑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군사력으로 미국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찍어내야 돼요? 군함을 찍어내야 되죠. 그래서 시진핑식에 집중적으로 인민해방군, 해군 현대화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미국의 주력 함정이 지금 295척이거든요. 대형 함정만 말하는 거예요.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미국은 이것들 봐라. 질적으로는 압도적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그러나 시간을 두면 어떻게 돼요? 격한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중국은 항공모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 1번함 랴오닝 6만 톤급, 2번함 산둥함, 3번함 푸젠함. 이 3번함 푸젠함은 평가판이에요. 대형 슈퍼캐리어에 가까워요. 지금 또 찍어내고 있어요. 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을 능가할 해군력을 가질 거 아니에요. 미국 함정은요. 미국 조선소는 노화돼 있고 함정도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자기는 함정을 못 찍잖아요. 그럼 중국을 잡으려면 함정을 더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질적으로 왜도 쳐다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한국만 가능해요. 중국이 그 배 찍어내지만 여기저기서 막 고장나고 터지고 막 그래요. 고부가 같이 함정을 못 만들어요. 비싼 건 좋은 건 우리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선업 그러는 거예요. 조선업 얘기하는 게 뭐냐? 트럼프는 군사력 별로 관심 없잖아요. 해군력은 알죠. 해군력이 있어요. 중국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표는 결국 해군력에서 중국을 때려잡겠다. 자,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은 바보 아니잖아요. 중국의 전략은 A2AD 전략. A가 2개, 안티 억세스, 반접근, 에어리어 디나일, AD 약자, 지역 거부 전략. 뭐냐? 항모가 들어오면 이걸 해상에서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해군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 거부, 못 오게 중장거리 미사일로 항모를 타격하는 수단을 계속 만들어요. 요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러우 전쟁할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 많이 그 동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비호감이 많죠. 우크라이나는 동정심을 가지면서 중국의 비호감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사람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이 항공모함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중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우크라이나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기에 소련 군수공업의 3분의 1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대형 조선소도 있었어요. 거기에 건조하고 있던 바랴그라는 항공모함이 있었거든요. 6만 톤급. 이게 나라가 망하니까 우크라이나 소속이 돼서 바다에 떠 있었거든요. 완공은 안 됐어요. 이걸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팝니다. 이걸 안 팔았으면 중국은 항공모함 못 만들어요. 그걸 가져다가 중국이 물고 뜯고 해갖고 해체하고 해서 항공모함 제조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중국군 현대화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1대1로의 유럽의 거점이었고 중국인들이 많이 가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중국군 현대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없었다면 오늘날 중국 해군은 없었어요. 심지어 중국의 고위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보고 우크라이나가 침공받으면 우리가 해구산 제공해 줄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제도는 아니지만 말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친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도움이 중국군 해군력 강화, 특히 항공모함 확보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는 게 아이러니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불쌍해하면서 중국은 비호감인 게 바로 이제 우리 양면성이죠. 그러니까 다 돌아가서 결국 미중 간의 경제 전쟁도 있지만 해양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도 뭐 서해 뭐 구조물 만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거기에서 미국은 절실하게 한국의 조선업에 도움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이제 최초로 얼마 전에 미국 함정 군수보급함을 최초에 수리해서 완전히 뜯어 고쳐서 이제 수리해서 내보내줬거든요. 왜냐하면 함정이 오래됐으니까 이걸 개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은 배가 3척 있으면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휴식이나 훈련, 한 척은 수리. 요 개념에 계속 수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과 계약을 맺어서 미국 군수보급함을 수리해줬거든요. 근데 미군이 입이 찢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군도 못하는 걸 다 해줬고
설계도도 없는 것들, 사라진 것들을 다 역설계해서 만들어주니까 정말 최신의 군함이 다시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 정도가 한국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양 패권, 중국과 싸움에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응할 기초 체력 같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기초 체력 없어요.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어요. 허세만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체가 부실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먼저 미국을 보면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관세를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5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관세로만 5천억 달러 이상 거의 많으면 1조 달러까지 들어올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건 손쉽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금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대방도 관세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관세 전쟁으로 가잖아요. 그럼 트럼프 생각은 뭐냐? 어차피 내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강달러였고 그러면 요 싸움에서는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환율 게임에서 져요. 그러면 환율이 불안해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세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 미국 국채를 살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세를 때리면 인플레이션이지만 이건 과도기적이고 충분히 견딜만하다. 여기 트럼프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지금 관세를 때렸는데 상대방들이 극심하게 반발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뭘 모르냐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정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1년 내내 찌그럭뽀그럭 하다가 12월 달까지 적자나다가 12월에 대박 나면 1년 정산하면 남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예요. 근데 정치는 아니거든요. 1년 내내 찌그럭뽀그럭 하면 탄핵당할 수도 있고 정권이 실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데 그러나 관세 전쟁은 각국의 국내 정치로 가면은 이게 정치 게임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행체제긴 하지만 신정부 들어선다 하더라도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무릎 꿇고 다 사인하고 면 어떻게 돼요?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에 각국 정보가 쉽게 굴복하지 할 수가 없는 정치적 측면을 간과한 것 같고 두 번째 트럼프 기대대로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로 가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를 투매하잖아요. 팔잖아요. 지금. 이게 상치 못했던 거죠. 트럼프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이건 뭐 과도기적 비용이야. 지금 미국 중산층들 코피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바이든 정부 때도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실업률 같은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실직은 아닌데 월급 타왔자 휴가도 못 가고 기름도 따뜻하게 못 대고 외식도 못 하고 이러니까 이 불만이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물론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측은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상보다 이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 혼돈이 미국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파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에 파는 게 월등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때리면 볼륨이 크니까 얘네들이 흔들리고 비명을 지를 거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이 파는 물건들이 다 미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싸게 썼던 소비품들이거든요. 중국을 때리면 중국이 아프지만 이 수입 물품 가격이 올라가고 아예 수입을 중단해버리니까 미국 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소비자들의 고통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어디로 가죠? 유권자들로 가는 거죠. 시진핑은 임기가 없잖아요. 있지만 지금 뭐 영원히 자기 제국을 만들어놨잖아요. 트럼프는 임기가 4년이에요. 내년이면 중간선거예요. 내년 말이면. 미국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에요. 안 그래도 져요. 이 상태로 가면요. 폭망하는 거죠. 미국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원 상원에서예요. 하원에서 결정하고 상원의 3분의 2거든요. 물론 이게 완전히 뒤집히지는 않는데 정말로 혼돈으로 가면 상원은 거의 반반이거든요. 바뀌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원에서 결정하고 과반 넘어서 상원 3분의 1 민주당이 장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진핑은요. 힘들죠. 그러나 버틸 수 있지.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체가 후들리는 상황에서 지금 장기전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벌써 협상하는 얘기가 트럼프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체가 허약한데 싸움을 벌인 거고. 그럼 중국으로 가볼까요? 그럼 중국은 하체 같은데 여기도 부실해요. 왜냐? 중국은 보칠 7%를 넘어야 된다. 바오류 6%를 넘어야 된다. 왜냐? 중국은 급성장했지만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게 부실하기 때문에 이 고도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회 안정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지금 5%도 달성이 힘들어요. 5% 꿈도 못 꿔요 이제. 왜냐?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는 뭐 10% 중반대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매년. 그건 왜냐?
저임 노동력으로 세계의 제조 공장이 돼서 출하니까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볼륨이 커지면 점점 어떻게 성장률은 둔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박정희 정권 때 1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중진국의 함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어요. 저임의 노동력이 아니거든요. 12,000불이거든요. 1인당 GDP가. 두 번째, 중국이 그동안 했던 그 특혜 조치들을 다 철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떠나요. 세 번째, 시진핑 독재라는 경직성. 언제든지 시진핑 반간첩법, 경제에 정치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중국 경제가 내재해 있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부동산법을. 지금 주가 하락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날린 거 알죠? 부동산 빈집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의 부채. 이것들이 여기 터지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그냥 신나서 썼는데 빚 가져다가 거대한 1:1로 서부개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부작용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긴 하지만 이제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지방정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는 이렇게 추락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 L자로 가요. 지금 반등을 못해요. L자는 지금 트럼프도 L자 기운이 보여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치면 충격은 있을 거다. 치고 올라간다. 이게 V자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제의 최악은 L자거든요. 지금 트럼프도 어쩌면 L자로 갈지도 몰라요. 이 충격이. 그러니까 중국은 안 그래도 코피 터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맘먹었어요. 너 죽일 거야? 를 맘먹었잖아요. 지금 시진핑이 말 들어도 죽일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다음에 누가 와도 죽일 거라고요. 해리스가 오든 딴 사람이 오든 또 다른 트럼프가 오든 중국을 죽이는 건 미국의 숙명이거든요. 그럼 중국이 이게 하체가 튼튼할 수 있겠어요? 그 하체가 부실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은 조금 더 버티죠. 왜냐? 임기가 없으니까.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민심이 가만히 있나요? 민심은 사냥꾼이 키우는 사냥개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뭐 좋은 말은 아니죠. 뭐냐? 사냥꾼하고 사냥개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근데 며칠 밥 안 주면 사냥개가 사냥꾼 손을 문다는 거예요. 유권자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기다려준다 그러면 누구든 정치 다 하죠. 유권자들이 참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유권자들의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시간 싸움에서는 시진핑이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벌써 협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은 협상이라는 말 못하잖아요. 왜? 숙이는 순간 권위주의가 허물어져 버리니까. 트럼프가 강하면 뭐하러 협상하면 좋을 걸 계속 맨날 그런 협상 타령이잖아요. 지금 왜냐? 동요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동요하고 있으니까 이게 미중 관세 싸움의 블랙 코미디예요. 지금. 근데 전 세계가 연루돼 있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에요. 중국 공포증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은 중국 무너지면 좋겠다 그러는데 중국이 상당히 많은 아직도 중간재를 우리한테 사다 조립해서 팔거든요. 저쪽이 깨지면 우리도 깨지는 거예요. 같이. 그다음 트럼프 뭐 저도 안 좋아하지만 미국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가 흔들리면 미국 부채가 터지면 무역적자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제일 중요한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코피 터지면 전 세계가 코피 터지는 거예요. 중국이 코피 터지면 전 세계가 코피 터지는 거예요. 지금 다 연동돼 있어요. 지금 이게 경제거든요. 아니 이 왼쪽 팔이 싫다고 그래서 자르면 사람 사나요? 이게 경제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지금 잘라버려야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는 뭐냐면 정치를 몰라요. 항상 경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1년 내내 망쳐도 연말에 장사 한번 잭팟 터뜨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산할 때 그 흑자가 남잖아요. 근데 정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장사할 때 아무리 뭐 인간성 나쁘고 뭐 막 욕하고 막 그래도 어쨌든 주머니 소득하고 결론만 나면 되거든요. 근데 정치는 아니에요. 과정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에는 주주가 있죠. 주주는 결산만 잘 나오면 돼요. 근데 아니거든요. 유권자들은 주주들은 기다려요. 언제까지? 연말 결산할 때까지. 그런데 이 유권자들은 당장 내 생계에 도움이 안 되면 조금은 참을 수 있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유권자들은 항상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내각제에서는 항상 수시로 바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연말 결산만 하면 된다라는 지금 셈법인데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벌써 트럼프 아웃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이 4월 우리가 24일 날인데 37%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1기 2기 통틀어서 최악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대로 간다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은 딱 하나예요. 미국 선거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러거든요. 뭐 북한 문제, 한반도 핵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제가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친 걸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외교 안보 세계 이거 아무 관심 없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선거의 핵심이 뭐냐? 세금, 오바마 케어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소비와 안정적인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요 조건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누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이 한 말이잖아요. 부시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중동에서 졌잖아요. 선거에서는. 왜냐? 문제는 경제고 미국의 오늘날 미국 하면 뭐예요? 풍요로움, 소비의 풍요로움. 그러니까 이 소비의 풍요로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갖다가 막 싸게 먹어치우니까. 지난해 미국이 나홀로 성장했거든요. 2.8%. 제조업이 없는데 소비였어요. 강달러니까 막 마구 들여다 소비해버렸거든요. 이게 미국의 민심이고 이게 미국의 중산층의 힘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트럼프 대책이 없는 게 애플이 공장 없는 거 아시죠? 네. 애플은 설계만 해요. 공장은 다 어디 있어요? 중국이나 해외에 있거든요. 대만에 있고. 근데 이걸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아이폰 가격이 갑자기 몇백만 원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폰 빼? 못 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멕시코가 또 캐나다 빼. 왜냐? 거기서 다 만들어 오니까. 이런 식이니까 지금 좌충우돌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물가는 올라가요. 지금. 조금 이제 철 들어가지고 철 들은 건 아니죠. 트럼프가. 조금 정신이 조금 들어서 이제 뭐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는 안 올 거라는 거죠. 이미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안정화시켜도 트럼프를 믿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소비자 심리를 건드렸어요. 뭐 지금 대공황 이후로 최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분야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민심의 핵심인 소비에 여기에 직격탄을 매긴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게 힘든 게 뭐냐면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면 제조업이 리쇼링 돌아올 거라고 봤거든요. 미국에서 제조업을 만들면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에 현대가 졌다. 그럼 철강은요? US 스틸 지금 흔들려서 판다면서요. 일본한테 파니 안 파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포항제철소 이게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 하나만 딱 들어간다고 생태계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들어오니까 바이든이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 보조금 줄게. 제발 좀 들어와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보조금 안 준다면서요. 생태계도 없는데 보조금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얼마 전에 대만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백억 달러를 향후 뭐 10년간 산다 그랬거든요. 그 트럼프 입주했어요. 트럼프 임기 4년이잖아요.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나중에. 또 있어요. 안 그래도 85,000달러, 6,000달러인데 인건비 비싸잖아요. 근데 불법 노동자들은 다 내쫓는다면서요. 불법 노동자들이 순기능이 저임 노동력의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내쫓으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안 줘.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소비자 불안심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조업이 와서 공장 짓고 돌아가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소비자는요. 관세로 바로 타격받았잖아요. 내일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난 민심이 되는 거죠. 중산층도 흔들려, 저소득층은 더 흔들려. 그냥 끼니까지 거른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바이든 때 이미. 거기다 이미 또 트럼프는 뭐예요? 사회복지망 이런 걸 깨잖아요. 지금. 사회 안전망을 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전장치까지 국가부채. 이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다 깨잖아요. 지금 다 깨잖아요. 그러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버텨요? 중간선거는 참패죠. 벌써 탄핵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걸 파고들잖아요. 공화당의 텃밭만 때리잖아요. 공화당이 있는 지역들만 때리잖아요. 지금 콩 수입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는 처음부터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는 경제적인 전문가고 협상의 전문가고 무슨 큰 비법을 아니에요. 관세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트럼프와 머리가 좋냐 천재인데 어쩌고 저쩌고 뭐 협상의 달인인데 트럼프는 스타일이 강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부상당한 동물의 부상당한 부위를 물어가지고 항복시키는 개념이에요. 젤렌스키한테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협상의 달인이라는 거 저 동의 안 합니다. 협상의 달인은 푸틴 같은 시진핑 같은 이런 사람들 때려서 굴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푸틴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인정해줄게, 나토 가입 안 시켜줄게. 지금 푸틴이 원하는 안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협상하고 이겼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약자 무릎 꿇게 하면서. 시진핑하고 이기면 제가 인정해줄게요. 그런 센 상대하고 이겨야죠. 그러고 나서 협상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항상 약자 뚫게 팬 다음에 후티도 지금 약자니까 뚫게 패는 거예요.
이란도 약자라고 판단한 거예요. 항상 약자와 싸워서 이기는 스타일이지 강자와 싸워서 이기는 스타일 아니에요. 뭐 이번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결과를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냉전 아니에요. 뭐냐 느슨한 진영 이 안에서 뭐 각자 도생. 북러 밀착했는데 큰 재미 못 봐. 북중 관계 악화로 재미 못 봤어. 경제 최악이야. 중동의 친북 라인들 모두 다 흔들리는 세상이야. 그 김정은이 지금 편하겠어요? 평양에 잠 못 이루는 밤이죠. 지금 민주주의 제일 위기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제일 흔들리잖아요. 지금 트럼피즘은 그러니까 저물어가는 팍스 아메리카노의 비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김정은의 하차는 제일 부실하죠. 왜냐하면 러우 전쟁에 인민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그때 신의 한 수인 줄 알았죠. 김정은은. 그러면 러시아가 석유, 밀가루, 비료 북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에 세계적인 수출국이거든요. 이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 소련 시절에서 받은 아직도 세계 2위 군사 강국의 기술력이 있거든요. 기술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요. 북한이. 왜냐? 아직도 러우 전쟁에 인민군 파병한 거 공식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지난해 이 위즈덤 우리 녹화하는 날이 4월 24일이죠. 요 시기에 북한 1달러당 북한 원화가 8,500원대였거든요. 네. 6,700원 정도. 근데 지금 2025년 4월 중순 현재 23,000원, 4,000원이에요. 3배가 오른 거예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은 4,500원이에요. 1달러당. 1달러당 4,500원이면 경제 폭망한 거죠. IMF 때도 2,000원 안 넘었어요. 제 기억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죠? 북러 밀착이 북한 경제에는 도움을 못 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북러 밀착을 했는데 그러면 북러 밀착에 제일 기분 나쁜 게 중국이거든요. 왜 뭐 북중러 그러죠? 북중러 안 돼요. 왜냐하면 셋 다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2024년 6월 달에 푸틴이 평양에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걸 체결해요. 말이 길죠. 동맹은 전쟁을 같이 하는 게 동맹이고 전쟁을 하는 상대는 적이죠. 요 사이가 일반 국가의 관계거든요. 여기 관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동반자 관계 제일 낮은. 두 번째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제일 높은 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걸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쁜 게 요 제4조가 사실상 군사동맹 조약이에요. 왜냐? 상대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인민군을 러시아에 보낸 거잖아요. 거꾸로 북한이 위험해지면 러시아군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중국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 이거 이전에는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이건 동맹 조약의 이름이 여기에 하면 중국군이 유사시에 북한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도 들어오잖아요. 러시아군도 들어오잖아요. 중국이 왜 기분 나쁘냐? 원래 지금은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 길이가 20km도 안 돼요. 요게 중국을 동해로 나오는 걸 막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해서. 그럼 원래 중국은 동해로 못 나왔냐? 나올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1860년까지. 청나라 때 2차 아편 전쟁을 끝나면서 이 중재를 러시아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편 전쟁 결과로 영국은 뭘 가져가요? 홍콩반도, 구룡반도. 나중에 반납했죠. 왜냐? 임기가 있었거든. 그 점령하는 시기를 정해놨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때 청나라 땅이었던 연해주 있죠. 이게 원래 그때 청나라 땅이었어요. 굉장히 커요. 이걸 러시아가 가져가요. 대가로. 중재했다고. 뺏어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청나라 때는 별거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방대한 동해로 나올 수 있는 입구가 지금 막힌 거잖아요. 동북 삼성이 지금 제일 가난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물류망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국 생각은 뭐겠어요? 러시아 거 못 뺐잖아요 지금. 그러면 북한은 유사시에 점령한다. 유사시에 친중 국가를 위성 국가를 만든다. 그럼 동해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꿈이었거든, 속셈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이걸 지금 막은 거잖아요. 지금. 유사시 들어가면은 그럼 러시아는 왜 들어오느냐? 중국이 동해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라디보스톡이 포위되잖아요 중국한테. 그리고 연해주는 원래 중국 땅이었잖아요. 물론 그 전에는 발해 땅 우리 거였죠. 고구려 땅.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오는 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도 들어오겠죠. 동해로 나오는 거 막겠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승질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악화됐어요. 최악으로 갔어요. 2018년 3월에 정은이가 처음으로 딸애네 가거든요. 시진핑 만나러. 그 둘이 방추이섬이라고 딸애네. 그 해변에서 발자국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기념까지 했거든요. 그 작년에 승질나서 그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또 언론 보도에 나와요. 그랬더니 북한은 또 승질나서 어떻게 했느냐. 올해 1월 달에 시진핑이 보낸 친서를 1면도 아닌 3면에 실어요. 푸틴 건 1면에 실고. 그리고 3면도 어디에 실으냐. 콩고하고 쿠바 그 다음에 실어요. 시진핑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재미 못 봤어. 중국과는 코피 터져. 물론 최근에는 이제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왜냐 북중은 항상 그랬거든. 애증 관계였거든. 그러면 이제 왜 김정은이 또 하체가 후달리느냐. 트럼프의 중동 정책 때문이에요. 이미 트럼프 취임하기 이전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하고 북한은 친했거든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시리아에 있던 북한 대사관하고 직원들이 러시아 비행기 타고 도망 나와요. 급하게. 그러니까 시리아의 축이 무너졌어요. 이게 사실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이에요. 이게 친북이거든요. 이란하고 북한, 이란하고 시리아, 이란하고 하마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사드 정권 무너졌죠? 그랬더니 시리아 정권, 신임 정권이 바로 한국하고 수교했잖아요. 미우니까 북한이. 그다음 지금 헤즈볼라 하마스 괴멸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후티 미국 직접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이란은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핵 협상 안 하면 폭격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항의 축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안보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냐? 러우 전쟁은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기 종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푸틴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끝나는 거고 누구 이 말을 들었을 때 빨리 끝나느냐 이거지 푸틴 좋아하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러우도 양쪽 다 지쳤으니까 끝내고 싶어요. 휴전으로 갈 거예요. 그다음에 중동은 뭐냐. 이런 표현을 써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이게 뭐냐. 친이스라엘 일방적인 그러니까 뭐 가자지구를 뭐 휴양지로 만든다는 이런 소리가 그러잖아요.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 이란, 시리아,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 축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때리는 거 인정해 주잖아요. 알았어 봐줄게. 무자비하죠. 이스라엘 나쁘죠. 어떻게 민간인들이 있는데 거기 수만 명을 학살해요 지금. 아무리 자기들 이거 안 보냈지만 그 무기는 하고 있어요. 무기도 계속 대줘요. 그다음 후티는요. 직접 때리잖아요. 직접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후티가 트럼프의 정책의 근본적인 암덩어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러 밀착했는데 큰 재미 못 봐. 북중 관계 악화로 좀 개선 조짐이 있지만은 재미 못 봤어. 경제 최악이야. 중동에 어떻게 돼요? 중동의 친북 라인들 모두 다 흔들리는 세상이야. 그 김정은이 지금 편하겠어요? 평양에 잠 못 이루는 밤이죠. 올게 온 거죠. 그러니까 미중 충돌은 안보적,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의 결과다. 원인이자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뭐 안미 경중 그러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동맹인데 미국이 좋든 싫든 그런 말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는 나쁘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안보가 없으면 경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볼 때는 미국이 좋든 싫든 그건 현실이에요.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냉전의 추억은 잊어라. 냉전기 때 동맹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은 계약 결혼 같은 거거든요. 계약 기간 중에는 너무 사랑하죠. 근데 계약이 끝나면 결혼 관계도 끝나는 거죠. 근데 냉전기 때는 계약 기간 중이었어요. 지금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냉전의 질서가 깨졌잖아요. 지금 신냉전 그러죠. 저는 그 단어에 동의 안 합니다. 왜냐? 냉전 때는 일단 공급망이 두 개였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는 자본주의 공급망, 사회주의 공급망. 그러니까 각자 따로 먹고 살았어요. 둘끼리는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둘 사이는 지들끼리 먹고 살았다. 사회주의 공급망이 깨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경제가 망한 거예요. 사실은. 사회주의 유지하니까 아직도. 그런데 지금은 공급망이 몇 개예요. 미국도 글로벌 공급망, 중국도 글로벌 공급망, 러시아도 글로벌 공급망이에요. 중국이 공산주의에만 물건 파나요? 전 세계 팔죠. 러시아가 석유, 뭐 중국에만 팔아요? 아니거든요. 전 세계 팔아야 되거든요. 공급망이 하나인데 어떻게 친냉전으로 갈라집니까? 쪼갤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지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인 세멘트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자꾸 무슨 뭐 공산주의 위협 그러는데 아니 지금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다 망했는데 그걸 왜 신봉을 해요? 제정신이 망한 체제를 왜 거기에 미련을 갖습니까? 전 세계에 유럽의 좌파 정당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꿈이 그 망한 스탈린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분배 쪽을 좀 더 강화하자는 거지. 그럼 지금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국가가 어디 정도예요? 북한, 베트남, 중국, 뭐 쿠바 이 정도예요. 이게 진영이에요?
또 하나 착각을 하는데 자꾸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혀. 무슨 얘기예요. 러시아 공산당이 있어요. 주가노프라고. 지지율도 몇 프로도 없어요.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벌인 푸틴의 독재 국가예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하면 푸틴한테 맞아 죽어요. 푸틴은 이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독재지. 뭐 공산주의 뭐 어쩌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진영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 바이든은 민주주의 이랬거든요. 민주주의. 지금 민주주의 제일 위기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제일 흔들리잖아요. 지금 무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진영을 지금 튼튼하게 지금 묶을 수가 있어요? 당장 한일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맨날 독도 지낼 거라고 그러고 네. 과거사에. 근데 무슨 민주주의 진영이 있어요? 냉정기는 아니죠. 네. 냉정기 때는 안 뭉치면 죽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냉전 아니에요. 뭐냐? 느슨한 진영. 이 안에서 뭐? 각자 도생. 그러니까 지금 동맹관계는 변했어요. 바이든이 그러면 뭐 동맹을 존중했잖아요. 바이든도 트럼프하고 생각이 같았던 거예요. 뭐냐? 내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일로 와. 같이 스크럼 짜서 같이 하자. 이게 바이든의 동맹 중시였던 거예요. 네. 동맹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너네도 역할 좀 해. 이거였던 거예요. 나 혼자 중국 잡는 거 힘들어. 똑같이 미국의 딜레마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끝났어요.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트럼피즘은 그러니까 저물어가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비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전 미래는 없다고 봐요. 왜냐? 중국의 경제는 이제 중진국의 함정 12,000불에서 멈추는. 우리는 3만 달러에서 휘청이고 있죠. 중국은 10,000달러에서 이미 휘청인다. 중국을 대체할 수 어디 있어요? 베트남, 심지어 방글라데시, 심지어 인도까지 중국의 저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다음 세계 원천 기술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한계예요. 기술적 한계예요. 딥시크 이런 거 부분적인 거예요. 빅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중국과 미국과 자본주의가 이 차이인 거지. 뭐 로봇에서 앞서간다. 몇 개의 분야를 할 수 있겠죠. 균형이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쉽지가 않다. 두 번째, 중국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소프트 파워의 부재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 민주주의 진영에 그 맏형을 했던 건 뭐냐? 민주주의, 인권, 보편 가치 이런 것들을 내세웠거든요. 항상 자유 그런 걸 내세웠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 돼요? 독재, 종교도 탄압, 그 다음에 자유의 탄압, 홍콩도 중국화. 이게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부분 옷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중국 옷 쓰고 중국 물건 쓰는데 중국은 안 좋아해요. 그렇게 중국 때문에 풍요로운 소비를 하지만 중국은 안 좋아해요. 왜냐?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소프트 파워가 없거든요. 수천 년간 중국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문화적인 힘이었거든요.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그런데 중국을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너네 민주주의 왜 안 해? 그러면 뭐라죠 항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아니 우리만의 대한민국만의 특색의 한복이야. 그럼 전 세계 사람들 한복 좋아해요? 아닌 거죠. 그걸 보편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저문은 해가 아니라 해 되기도 전에 저물고 있다. 미국은 저문은 해다. 이게 바로 이 미중 경쟁에 이 둘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조금 자신감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가 있죠? 세계 최고의 기술력. 상당히 높은 기술력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국이 매력적인 게 왜 매력적인지 알아요? 한국은 전반적인 산업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울산에 가면은 화학, 포항에 제철소, 경상남도, 전라도에 거기 배치되어 있죠. 그다음 경공업 단지들 이게 몰려 있잖아요. 이게 다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으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삼성 어쩌고 하지만 이렇게 세계를 넘보는 기업이 있을 줄 알았어요? 현대 자동차, 자 제조업 경쟁력이 있어요. 두 번째 한류 세계적이잖아요. 이거 오래 가요. 자 경제력, 문화력. 세 번째 동의 안 하실지 분도 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힘. 세계적으로 이런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홍역을 치렀는데 평온하잖아요. 이런 나라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실망하시는데 아니에요. I love Korea 하세요.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자, 경제, 문화, 민주주의 힘이 있어요. 네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또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통일이라는 찬스가 있어요. 야, 우리 뭐 힘들고 뭐 이미 딴 나라고 뭐 저런 뭐 통일 왜 하니 어쩌니? 독일이 90년 통일이 됐거든요. 통일 이후 10년간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어요. 다들 통일 후회하고 그랬어요. 끝없는 돈 들어가고. 근데 지금 유럽에서 세계 3위 경제력이 어디죠? 독일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지도력이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그 홍역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독일의 위상이 생긴 거잖아요. 대구 가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철원, 연천 가는데 그 짧은 거리 가는데 1시간 반 더 걸려요. 북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풍경이. 남쪽하고 확 다르죠. 분당 지나서 남쪽으로 갈 때랑 이쪽 포천, 연천 지나 가보세요. 풍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은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꿈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꿈의 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현실을 볼까요? OECD 최고의 자살률, OECD 최고의 이혼율, 출생률 최저, 노인, 청년 우울증 최고. 이 꿈의 나라가 왜 우리는 이렇게 슬픈 새드 석세스죠? 분단이라는 거대한 불안. 그 다음에 분단이니까 어떻게 돼요? 코리안 톨레랑스. 차이가 있으면 그래 이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건 적. 빨갱이, 파랭이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으니까 차이는 곧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스프링이 태어날 때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펴지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은 선택이 아니고 분단은 치료해야 될 병이에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 거쳐서 스페인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웅대한 꿈을 못 꾸잖아요. 지금 물류방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 바다로 가잖아요. 대륙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연결을 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스페인, 유럽까지 다 가요. 철도의 나라잖아요. 철도로 가면 2주이면 가요. 부산에서. 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후티 무서워서 돌아야 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배로 가면 항상 적도를 통과해요. 적도. 최악의 조건이에요. 고온, 염도, 습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건은 비행기로 가야 돼. 근데 기차로 가면은요. 관계 없잖아요. 이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뭐 기차는 얼마 안 되고 배는 수십만 톤인데 배로만 의존하는 거랑 육로를 같이 가지는 거랑 그러니까 이런 원대한 정말로 고글에 인해 사고방식을 우리가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현실을 안주하면서 우리가 왜 이혼 많이 하지? 우리가 왜 싸우지? 애는 왜 안 나지? 거긴 분단이라는 병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그걸 설득을 못했어요. 왜?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각자조정의 시대에 우리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 우리는 잘 해왔다. 성공 모델이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거래중심적 동맹관에 그다음에 흔들리는 세계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간다면 이 위기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판단이니까 그 현명 해안을 가지시고 골라서 들으시고요. 저는 이 나라 희망을 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 분단 이후 폐허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기적이고요. 경제적인 힘을 보고 민주주의의 힘을 보고 문화적인 힘을 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통일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회, 우리 병을 고치는 그런 계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독일도 긴 시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통일이 됐거든요. 제 당대에 안 된다 하더라도 끝없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